how to attract top quality talent for startups with Mr. Kim Jae-won, the CEO of Alice, and Mr. Sok Seung-hyun, the CSO and co-founder of McKinley Rice, and also Mr. Kim Kook-jin, CEO of Decon AI. They're going to give us some insight on how to attract talent. And this is a problem or an issue that I myself as a founder deal with all the time because I go and research a lot to figure out how to do that. So I'm excited to hear about that from our guests. So please welcome them to the stage with a big applause. So please, gentlemen, come to the stage whenever you're ready.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will be Mr. Kim. And another applause. Sir, they're finally here. 네, 이번 세션은 저희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채용인데요. 그 인재 채용에 대해서 두 패널분 대표님들 모시고 어떻게 저희가 인재 채용을 좀 잘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는 소개를 드리면 앨리스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주요 기업들 그리고 부트캠프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개발자 양성도 하고 채용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대표님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드 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맥키니라이스 석승현 부대표라고 하고요. 저희는 글로벌 개발자들을 국내에 있는 회사들한테 원격으로 채용을 하거나 그리고 인도 내에서는 인도 HR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콘의 김국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 데이터 관련된 인력 양성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김국진 대표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채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영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직군이 있을 텐데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인공지능 엔지니어 개발자나 이런 뽑는 데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 풀이 있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는 개발자라든지 기획자라든지 뭐 행정 관련 이런 사실 모든 영역에서는 사실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특별하게 답이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지난 4년간 2018년에 이제 저희는 창업을 했고 창업했을 당시와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당시는 조금 많은 인재 채용에 훨씬 더 채용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에서 복지라든지 뭐 연봉이라든지 대기업에서도 역시 이에 이제 맞대응하면서 역시 뭐 연봉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복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스타트업에는 부담 가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맞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말씀 종합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인공지능 개발자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더 관련된 뭐 개발자라든지 기획자라든지 꼭 굳이 개발자 외에 관련된 모든 직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스타트업의 약간 네. 고민인데 연봉과 복지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건 저희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발자 몸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그런 개발자 수요에 맞춰서 이 채용을 인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개발자가 부족한 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심각해졌지만은 5년 전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아웃소싱을 인도나 필리핀 쪽으로 돌렸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65% 정도의 IT를 다 흡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필리핀이 한 13% 정도.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한 국가는 사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되었었고요. 국내에서 과연 해외 개발자들이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당연한 미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10년 전에 제조업이 넘어왔고 또 베트남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하드 코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미국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TAM 시장 전체 규모 자체는 한국인 개발자 채용에 대한 전 부분을 우리가 전체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 해외 개발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개발자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하이스택 부분,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 채용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요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개발자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입니다. 예를 들어 리액트 개발자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론트엔드 하나의 스택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개발자들이 있지 않거든요. 프론트엔드 리액트 개발자가. 근데 저희가 농담 삼아서 인도에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히면 리액트 개발자입니다. 그런 정도 인도 애들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또 그 공급량도 풍부하다 보니까 저는 그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그리고 사고 날 위험도 적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이 사실은 해외 개발자들 이용하면 좋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내놓고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 거지. 한국에서 핀테크 기반 백엔드를 해외 개발자로 대체를 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메인 널리지라고 하죠. 그 해당 산업군 영역의 지식이 풍부해야 되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그런 리소스가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고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또 아웃소싱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명확한 그 분야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대표님도 이런 교육 쪽을 계속 개발자 교육 쪽을 진행을 하시지만 한국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좀 나누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대표님께서는 한국 코딩 교육을 또 하고 그 개발자들을 기업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채용까지 중개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좀 요청하는 그 개발자들은 신입생 채용, 신규 개발자보다 조금 경력직 개발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신입 교육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기업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도 사실상 계속 신입 개발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대안적으로 해결하고 계신지.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 특히 신입 개발자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경력 개발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수요가 많지만 그 경력 개발자가 가장 부족한 상황인 것도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개발자라고 하는 직군은 전문 직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부족한 그 경력 개발자가 뭐 단숨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계속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개발 어떻게 보면 비전문 개발 직군에서도 교육을 진행을 해보면 아까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가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좀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산업 도메인 전문가분이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융합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효율화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두 개를 분리해서 커리큘럼을 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질문 주셨던 경력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은 많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력 개발을 빨리 이제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입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기업이랑 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인턴십을 이제 필두로 한 어떻게 프로젝트 교육을 뭐 같이 약간의 경력 개발자와 해본다든지 해서 이제 이 역량을 좀 상승시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저희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궁금한 점은 결국 그러면 인도 개발자는 지금 경력 개발자라고 하셨는데 경력 개발자가 몇 년 차 정도인지 그리고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봉 좀 민감할 수는 있지만 뭐 그 레인지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라는 국가의 특성이 개발자가 서울시 인구만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봉도 진짜 아마존이나 구글에 가는 그 인도 개발자들은 뭐 2억, 3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개발자들은 뭐 아직도 열정페이로 일하는 개발자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3에서 5년 차 개발자라고 하면은 인도에서는 1, 2년 차 개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입 보통 주니어라고 하면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봉이 2천 초반에서 이제 3천 초중반, 그 다음에 중급이 이제 4년에서 6년 정도 되면은 2천 후반에서 3천 중후반, 그 다음에 테크 리드나 아니면은 더 높은 리드급 개발자는 뭐 4천, 5천, 6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인건비가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 한 6, 7년 전에 국내 인건비가 됐죠. 인도도 저희가 처음에 인도로 5년 전에 진출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글로벌 개발자를 기본적으로 인도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만 원 월급 100만 원, 80만 원이면은 그냥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를 썼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만 개발자 인건비가 오른 거는 아니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올려대면서 인도 개발자도 거의 3배 이렇게 올랐지만 사실 한국도 개발자 인건비 거의 더블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나도 한국 특히 경력직 개발자 3년차, 4년차 이상의 개발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직 그쪽 분야에서는 인도 그리고 글로벌 개발자들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비투라지라고 그러죠. 이런 걸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연봉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스타트업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좀 경력을 좀 쌓아서 좀 개발자가 이제 굉장히 혹은 뭐 다른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역량이 꽤 올라왔을 때 이제 인재 유출을 대기업 쪽에서 많이 맞아요. 혹은 뭐 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또 그걸 이제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인재가 쉽게 유출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김국진 대표님께서는 잘 대응하시는지 혹은 대응이 어려우신지 네. 궁금합니다. 대응이 어렵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채용하냐고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사실 첫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그냥 채용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잡 플랫폼에서 이제 채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진짜 이번 생에 창업한 스타트업에 잘 맞는 인재를 얻게 되는 운을 타고 나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재 유출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4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꽤 많은 인재들이 사실 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년에서 1년 미만 한 6개월 그 사이에서 외부로 가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1년에서 2년 차 분들이었다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도 제가 보기에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나 이런 조직적인 문화들도 많이 지금 깨트린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대기업하고 일해 보면 이거 일하고 싶겠는데? 라고 느낄 정도의 사무실과 복지, 그다음에 연봉 수준, 그리고 커리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 왜 안 가지라고 하는 오히려 질문이
들 정도예요. 사실 왜 여기에 남아 있을까에 대한 오히려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실제로 그들과 협업해 보면 그들한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요즘에 대기업들은 좀 그런 수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초기 스타트업하고 이제 좀 약간 1, 2, 3년 차 이상 스타트업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초급이나 뭐 그 아예 신입을 뽑기보다는 오히려 시니어나 경력을 좀 단절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뽑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이제 욕망이 어느 정도는 그 반감된 상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또 찾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스타트업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에 좀 잘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스타트업에도 전력 보강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지원책이 조금 시니어 쪽에도 좀 보강이 된다고 하면 스타트업에서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어떻게 말씀 들어보면 그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좀 오래 계셨던 그래서 좀 이제 루틴한 업무들이 생겨서 이제 좀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보면 시니어 때 하실 분들을 이제 스타트업에서 영입을 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선순환을 그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정부 지원책을 좀 말씀 주셔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원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은 특히나 뭐 디지털 인재 양성 뭐 100만 뭐 이런 다양한 기조들이 있는데 이런 기조 아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국내 개발자가 양성이 되면 이게 혹시 뭐 해외와 이 협업이 좀 어렵거나 혹은 해외 글로벌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 맞춰서 저희의 이제 내부 수요가 뭐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해외 개발자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 궁금합니다. 아마 질문하시는 게 국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여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국내 개발자의 공급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아질 수 있냐에 대한 뭐 질문이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지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개발자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개발자 인재 그리고 스타트업이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는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줄려면은 IT 산업 자체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10년간 IT 산업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에 대한 예측만이 있었지 사실은 후퇴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20년에 과연 전 산업의 디지털화가 덜 이루어질 거냐라고 예측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공급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제가 고3 수험생 그 수능 응시자가 몇 명인지 봤더니 29만 명 정도더라고요. 재수생 다 합해서 40만 명인데 저 때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그런 관점에서 과연의 정부가 100만 명의 개발자를 양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험생 29만 명 중에서 3분의 1 하면은 이제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씩 그 10세대에 걸쳐서 이걸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정책이 피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또 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자 뭐 부족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부를 조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엔드 쪽 뭐 사고가 안 나는 부분은 우리가 외국으로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그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풍부한 뭐 핀테크나 아니면은 뭐 금융 쪽
그다음에 뭐 특히 빅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 돌리는 쪽도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조금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PM 역할 그리고 핵심 코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국내로 저는 돌릴 필요가 해외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산업 분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개발자를 확장하는 분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해외 개발자들과 사실 이미 제조업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핵심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뭐 흔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IT 분야도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게 그동안 안 해봤으니까 갇혀 있는 것뿐이지 그런 방식으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대표님한테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들이 오늘 이 세션이 국내에서 좋은 인재를 이제 가져오는 방안인데 기업들에서 원하는 인재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교육 쪽에 종사를 하시면서 특히 이 산업 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정말 중점을 두고 또 기업들이 보통 굉장히 다양했지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요청을 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 좀 어려운 질문. 저희는 일단 전사적으로 되게 신기하게도 그 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큰 기업들, 대기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거를 교육을 해서 뭔가 개발자를 무조건 양성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기조로 이제 회사가 방향이 디지털 전환을 가겠다. 하는 그런 브랜딩 개선 입장에서도 교육을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분야는 결국 아까 지금 해외 개발자 활용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협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말이 통하는데도 이 협업이 아직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차츰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개선들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사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몇 개의 정성적인 이제 결과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정말 비개발 직군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그런 내부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자산을 가져다가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역으로 또 질문을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 그 분야가 있고 범위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쉽게 이제 돌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진행한 사례에서 뭐 발생하는 뭐 문제라든지 혹은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부의 기획자랑 PM 개발자를 두고 해외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개발자를 좀 채용해 보고 싶다라는 스타트업에서 좀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다수의 문제는 해외 개발자여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국내에서도 생길 문제들이 국내에서 개발자 못 구하니까 해외랑 일을 했는데 어차피 생길 일이 해외 개발자랑 생겨서 또 뭐 인도나 베트남 개발자가 게으르구나 뭐 실력이 잘 없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기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자와의 업무 협업 스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결국엔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해외 개발자에서 뭐 같이 일하는 거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 사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국에 있고 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개발팀이 어떤 부분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지가 굉장히 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간에 매일 회의를 하고 마일스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내가 한국에서 여기 뭐 여러 스타트업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개발자가 너무 안 구해지는데 인도나 베트남에선 구할 수 있대 라고 해서 뭐 저희 같은 업체나 다른 업체를 찾아서 해외 개발자를 구합니다. 그럼 사실 그 개발자를 구하고서 개발자만 구한다라고 자기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나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한국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획이 계속 바뀌거나, 근데 기획이 계속 바뀌면은 그리고 또 업무 범위가 이게 달라지고 얘기가 그 아레날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한국에서도 그 일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영어를 해야 되고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내부 시스템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이제 뭐 정부에서 뭐 한글로 된 그 협약 프로토콜을 따라야 된다라든가, 네, 뭐 핀테크 쪽, 그다음에 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들만의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벌 표준이 아닌 것들을 사용하는 분야들이 한국에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거를 학습시키는 데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엔드 쪽은 제가 흔히 하는 비유는 그냥 재봉틀 같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계시면은 제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긴 한데, 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내 팀과 우리 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그 글로벌 표준이 굉장히 좀 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개발을 추천을 하고,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아레날이라 그러죠.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되면 사실 소통은 그렇게 큰 문제가 뭐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 앞에서 소통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김국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경진 대회가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뭐 해외에 참여하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 계신지 뭐 그런 거 궁금합니다. 이제 해외에는 저희와 이제 그 비슷한 그 플랫폼이 이제 캐글이라는 그 기업이 있고 2016년에 이제 구글에 인수된 바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데이콘에 이제 국내 경진 대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 0.1% 정도가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는 좀 제약 조건이 좀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 이런 경진대회를 좀 더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상금에 대한 이제 수여 부분이 해외 국적자나 아니면 한국에 없을 때 또는 그 수상자가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영어에 대한 장벽들 때문에 좀 국내에서는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그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해외에 있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대회를 이제 저희 이제 실제 대회를 이제 1등을 해서 뭐 한국에 올 수는 없었지만 해외에서 온라인 원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뭐 캐글에서도 뭐 수많은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뭐 수상을 해서 한국에 실제로 와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해외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사실은 흔치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이제 대표님하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해외하고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뭐 개발을 하건 아니면 뭐 기획을 하건 데이터 분석을 하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게 또 한 현실이에요. 기획은 기획대로 예를 들면 뭐 웹툰을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만약 인공지능 스타일 뭐 고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명확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아지 사진을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요청을 만약 베트남 개발자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면 베트남 개발자의 만들어온 웹툰이 약간 미묘하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기획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표현하기 좀 인지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줌이라든지 뭐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서 분명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텍스트랑 그 사실 그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좀 있다라는 그 느낌이 좀 많이 좀 들은 건 현실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실리콘밸리는 경진 대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 경진 대회를 통해서 인재에 대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저는 사실 물론 대학 졸업한 제가 대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경진 대회를 통한 취업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알거나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시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국 시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 같으신지 한번 특히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 경진 대회를 활용해서 우리 새로운 인재 채용이나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이것도 사실 그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채용도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홍보 수단 중에 하나이고 마케팅을 잘해야 또 채용이 잘 되는 이제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이 들어가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경진 대회도 주최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사실 투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만드는 데만 해도 뭐 억대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실 비용이 그 수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스타트업이 이제 하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유니콘 기업들은 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반 스타트업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실제로 즉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진 대회에서 이제 발굴된 인력들은 즉시 전력으로 거의 가능한 인력의 수준에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현업에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분들이 상위권에 이제 포진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채용이 되시곤 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8회 대회를 해왔고 약 1,000명 정도를 저희가 그 추천을 해드렸어요. 뭐 그 중에 한 30~40%가 채용이 돼서 그 지금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국내에서는 이런 채용 쪽은 사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이런 경진 대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경진 대회를 통해서 채용이 꽤 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진 대회가 사실 주최하기가 뭐 다양한 자본 뭐 말씀 주셨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그 좀 벽은 있는 것 같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연합해서 다 같이 뭐 같은 분야에 있는 회사들끼리 뭐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사실 이제 그 뭐 경진 대회도 역시 뭐 잘한다고 해서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연봉도 맞아야 되고 자기 시기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맞선처럼 사실은 이 사람도 좋아야 되고 이쪽에서도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도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해서 하거나 어떤 지원책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일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뭐 질문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좀 더 궁금한 부분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채용 중에서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좀 굉장히 좀 신기했었던 뭐 채용 사례 같은 게 또 있으시면 혹시 말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했던 경진 대회에서 이제 채용이 된 사례 중에 하나는 이력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력서는 떨어졌는데 그 회사에 꼭 가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회사 다시 이제 경진 대회를 그 회사가 주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용된 케이스. 근데 결국에는 이력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그게 어필됐던 것들이 이제 그쪽에 채용됐던 성공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인데
그 한 분이 이제 칠레 분이고 한 분이 스웨덴 분인데 이제 두 분이 박사 과정에 있는 한국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 분이 팀을 이루셔서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하셨고 실제로 지금도 근무 이제 2년 지금 2년 됐는데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데 잘 근무하고 있어갖고 나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 계시던 분이 국내 대학원에 오셔서 이제 이런 채용 그 경진 대회에 참여해서 결국 채용까지 된 사례 공유 주신 것 같고, 혹시 뭐 인도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저희가 이제 채용을 만약 인도 개발자를 한다고 하면 해외 개발자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를 뭐 실제로 그 오피스를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처음 인도에 나가서 사실 업무를 진행할 때는 원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격으로 이제 국내 회사들이 뭐 우리 블록체인 개발자를 고용하고 싶어 아니면 밀리트 개발자 고용하고 싶어 하면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채용을 해서 원격으로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잠수를 타거나 뭐 중간에 사라집니다. 해외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인도 문화권의 특성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나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나를 채용했는데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이 많으면은 월급 들어오면은 좀 끌까 컴퓨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에서 그런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저희가 인도에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판교, 부산, 서울 이런 것처럼 인도의 주요 도시에 저희가 직접 오피스를 개설을 해서요. 지금 한국에서 저희한테 뭐 외주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개발자 직접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현지에서 놀랍게도 뭐 수백 명씩 지원을 합니다.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인구만큼 개발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면접 과정을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채용이 되면은 인도에 있는 저희 현지 오피스로 출근을 시킵니다. 그럼 출근을 시키면 그 현지 오피스에 저희 관리팀들이 이제 근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이직을 할 때 인도는 레퍼책이라고 전 회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친구의 근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오피스가 있고 레퍼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인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에 있는 개발자도 사실상 사고치기가 조금 힘든 거죠. 만약에 안 좋은 그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자기의 커리어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나 저희 대표님이나 인도에서 뭐 먹고 카레 먹으면서 살고 미세먼지 마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러한 인프라를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고, 인도 자체에서도 저희가 코트라나 뭐 나이파 그 정부기관보다 이제 파트너십 맺은 학교가 거의 1000여 개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좀 독보적인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저희 회사의 장점이고, 이게 저희가 좀 피칭할 수 있는 비교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는데 그 현지에서는 비대면 근무를 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원격을 하는데 인도 내에서는 이제 실제 출근을 해야 되는 비대면 네, 출근을 이제 일주일 내내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피스가 다르니까 오피스가 다르니까 같은 팀인데 나는 뭐 서울에 있고 나는 한 명 부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주일에 뭐 한 3일, 4일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회사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재 채용 방식에 대해서 경진 대회 그리고 해외 채용 사례들을 좀 공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진행을 해보면서 굉장히 채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그 브랜딩부터 그리고 실제 내부 운영 그리고 어떻게 또 인재상을 채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전처럼 공개 채용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진대회와 해외 채용을 통해서 채용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종료가 돼서 뭐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채용 관련한 스타트업 그러니까 어려운 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대표들끼리만 만나면 대부분 개발자 없냐, 기획자 없냐, 디자이너 없냐라고만 사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토로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역시 똑같은 고민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뭐 스타트업 개발자나 뭐 다른 직군들을 채용하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주는 가치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좀 해보거든요. 가치를 창출해야 사실은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고 복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요즘 해외에서 들어온 어떤 기사들을 보면 생산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혁명이 지나면서 생산성이 분명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4차 산업 혁명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정말 발전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약간 강한 저도 의구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성이 인공지능이 정말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에 저희도 인재 채용 부분에서는 특히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이랑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서 채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네. 저는 요즘 힘들잖아요, 스타트업들이. 근데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타트업이니까요. 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종종 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끓는 물에 있는 사실 이렇게 개구리고 이 시장에서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답이 없으면 우리가 그게 해외가 됐든 경진 대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무엇을 우리가 좀 과감히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이 끓는 물에서 좀 이따 그냥 익어서 없어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찾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우리 스타트업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충분히 여러 회사들이 여러 서포트를 할 수 있어서 그 기존의 틀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재 채용에 관련한 두 분 패널 모시고 진행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